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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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요 고자이마스. 야요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만이네요. 지난번 그 복습을 약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자만 말씀드리면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옛 일본은 한국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섬이 원시 부족 사회였는데 이렇게 찬란한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사람들이 주역들이 바로 백제 찬란했던 백제 문명의 연장선이다. 그러니 현재 교토에 가보면 저는 뭐 그 샤프랑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요새는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 지금 못 가고 동경이 또 오늘부터 긴급사태 제4차에 또 들어갔어요. 어젯밤에 스가 총리가 발표해서 지금 이제 또 바깥에 못 나가고 오사카도 못 가게 됐는데 그 교토를 가보시면 정말 화려하고 한 집 건너 한 집 큰 절들이고 꼭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서울 가면 밤에 십자가가 막 너무 많잖아요. 남산에 올라가면. 그리고 한 집 건너 옆집이 또 교회고 또 교회고 교회들이 막 너무 많잖아요. 서울에. 그 당시 7세기, 8세기에 일본 교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 한 집 건너 절, 한 집 건너 절, 뭐 절들이 그냥 큰 절부터 작은 절까지.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부터 조그만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까지 그런 걸 보면 불교가 엄청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사이 관의 동쪽 서쪽에 있는 간사이 지방이 이제 일본이 원래 일본인데 그 나라현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질이 우리 한국인과 많이 닮았다까지 얘기 드렸고 오늘은 이제 중세로 접어 들어가는데요. 그 아스카 문화 그 꽃꽃을 피웠고 그 다음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그래요. 헤이안 평안한 시대, 헤이안 평안 시대. 그때가 한 500년간이 가요. 1192년까지 가는데 우리 한반도는 통일신라 다음으로 이제 고려 왕조가 세워지고 막 그런 시절입니다. 고려 왕조하고 겹치는 시기입니다. 통일신라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율령 제도를 만들고 백제하고 동일하게 국가 수립이 됐는데 해 근본인 나라 니뽕 그게 이제 서양인들 귀에는 니폰, 입봉, 자뽕 뭐 이러다가 저편이 됐죠. 우리 대한민국은 고려라는 이름이 외국인들 귀에 꼬리어, 꼬레아 됐다가 코리아가 됐죠. 그 500년간의 해이안 시대는 귀족들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이 역시 우리 조선도 그랬지만 고려도 그랬지만 이 왕이라는 게 그저 이제 허울 좋은 왕이고 그 밑에 세도 정치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귀족들의 전성기였고 이 500년 해이안 시대를 색간 세지 시대, 색간이라 그래요. 색간이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섭정. 뒤에서 대원군이나 뭐 풍양 조씨나 안동 김씨가 우리도 한 100년 세도 정치를 했는데 임금은 꼭두각시고 이제 섭정을 세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감박구. 일본에서 최고의 천황시대 관직은 관백이에요. 관백, 감박구. 그래서 섭정과 감박구의 정치라 해서 줄여서 색간 정치. 한 700년대부터 1100년대까지의 약 400, 500년간의 시대가 해이안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뭐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고 꼭 우리 조선처럼 사무라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당파 싸움을 일삼았죠. 500년간.
그래서 그 가장 큰 세도가가 말씀드렸죠. 모노노베, 그 다음에 소가. 모노노베 가문은 일본 원주민 출신들이고 박힌 돌이고, 소가 가문 세도가는 백제 유민들 출신들이고. 그런데 결국 싸움이 당파 싸움을 오래 하다가 승리한 가문이 소가 가문입니다. 이제 원주민 출신 신도를 숭상하던 모노노베 가문은 무너지고, 이제 명실공히 백제 유민들의 소가 가문이 이제 그 불교를 발전시키면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도 이 소가 가문도 이제 그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듯이 뭐 10년 이상 같지만 수십 년을 누리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이 세도가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권력자들. 이 타락이 극이 다라니 이제 이 소가 가문을 무너뜨리자라는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많은 귀족들과 또 천황이 복고 운동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천황인데 소가 쟤네들이 너무 누렸다. 내가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 중에 유명한 인물이 일본의 후지와라 요시후사. 이 친구를 이제 세워서 반란이 아니죠. 천황이 다시 소가 가문을 쫓아내고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정권을 천황이 계속 잡아야 되는데 1등 공신들이 문제죠.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1등 공신들이 큰 소리 치죠. 내가 누구 덕분에 네가 왕권을 회복했느냐. 이 후지와라 가문이 이제 다시 절대 권력자, 그 당시 귀족들 중에 최고 권력의 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천황이 다시 한번 자기들 힘을 되찾겠다고 소가를 무너뜨렸는데, 이 소가를 무너뜨린 후지와라 요시우사가 드디어 최고 권력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한 300년간 이제 후지와라 가문이 일본을 다 잡은 거예요. 아직 그 쇼군은 아닙니다. 그냥 귀족들 중에 세도가 민간 정부예요. 민간 정부. 근데 이제 이 후지와라 가문하고 또 천황하고 힘겨루기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의 최고의 절정기가 그 손자인 후지와라 모토스네에 대해 와서 그 권력이 절정에 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후지와라 또 그 아들인 후지와라 11세기에 들어와서 미치나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간박구에 올라갔어요. 간박구라 하면은 나중에 1500년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스스로 간박구에 올라서 천황을 우습게 알고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죠.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간박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후지와라 모토스네에 대해 절정에 이르는데 권력이 스스로 간박구에 올랐고, 천황은 꼭두각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세도가들, 이 힘 있는 권력 가문들이 몇백 년을 지배하는 가운데 소리 없이 무신들이 성장한 거예요. 이 무신들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관동 지방의 고구려의 후예들, 무사시노에서 칼 갈고 유도 배우고 무술을 닦던 친구들이, 예를 들면 천한 것들이죠. 귀족들이 볼 때는 천한 것들이죠. 얘들이 이제 무술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귀족들의 보디가드로 채용되기 시작해서 관동 그 시골에서 관사이의 교토, 귀족들의 무대, 수도, 이쪽 해양쿄나 후지와라 쿄나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모르게 귀족들 밑에서 시종이라 그랬죠. 시종. 그래서 시자가 그 인변, 사람 인변의 왼쪽에 절사자를 붙이면 시종하는 시. 예를 들면 시녀, 시종, 종놈이죠. 종놈. 그게 일본말로 사무라이예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한 놈, 두 놈 이제 서울가 출세하니까 다 불러들이죠. 야, 우리 저 형님, 아저씨가 서울가가 출세했단다. 야, 우리 또 더 무술을 닦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자. 이 신흥 세력들이 점점 알게 모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이제 귀족들이 볼 때는 이것들이 아무리 지들이 싸움을 잘하고 칼을 잘 써도 결국은 자기들 종놈들이거든.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무시하는 가운데 이 무신 세력들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쇼군 시대, 바쿠를 열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그 씨앗이 태동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후지와라 가문도 몇백 년을 누리다가 이 후지와라도 이제 타락하고 새로운 가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드디어 무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지금 문신 귀족들 세도가들이라는 게 그 누릴 것만 누리고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이 신흥 세력들이 야, 우리가 저 한번 때려 엎자. 실력이 있으니까. 그 허약해 빠진 문신 귀족들을 결국 몰아내고, 직업 군인이요, 보디가드요, 용병으로 채용된 이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자기들도 이제 새로운 귀족 집단이 된 거예요. 칼잡이들이 이제 귀족으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신흥 세력도 또 두 패로 갈리는 거예요. 딱 그래요. 역사는 두 패로 갈려요. 우리 조선도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네? 이런 식으로 맨날 갈라졌듯이, 이 무신 정권 패거리들도 두 패로 갈라지는데, 첫째 패거리가 겐지, 그 미나모토라 그럽니다. 일본 말은 그 음독과 훈독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 우리 한자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그러고 배우잖아요. 하늘이란 말은 순수한 우랄 알타이언 조선어고, 천이란 발음은 중국에서 온 중국 발음입니다. 그러니 하늘은 훈독, 일본에는 쿤념이라 그래요. 훈독이고 우리 순수한 조선말이고, 천은 음독, 중국에서 들어온 발음, 음독, 하늘, 천, 따지 아시죠? 내천, 내가 순수 조선말이고 천이 그 시내가 흐르다 할 때 천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도 똑같아요. 겐지가 뭐냐 하면은 그 물수변에 왼쪽에 삼수변에 원자를 쓰면은 그 뭐예요? 근본, 원, 일본말로 미나모토라고 해요. 그리고 시를 붙입니다. 시를 일본에서는 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지요, 원시. 이 무신 집단의 이름이 원시인데 일본말로 겐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집단, 대립하는 한 집단이 누구냐 하면은 다이라 가문, 평자. 그냥 평 아시죠? 평화할 때 평자. 그걸 이제 일본말로 읽으면 다이라예요. 평평하다, 다이라. 그렇지만 음독,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평시인데 조선말로는 평시지만 일본은 평을 헤이라 그러거든요. 평화, 헤이와. 그래서 헤이지가 된 거예요. 평시, 헤이지 가문. 이 헤이지 가문과 겐지 가문이 또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무신 정권이 등장하고 무신들이 나라를 귀족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무라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웃나라 고려도 그 당시에 정중부의 난이 시작됐습니다. 1100년대 같은 시대예요.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을 이룩한 거예요. 그러니 고려도 일본처럼 무신들이 정권을 휘어잡았습니다. 고려 왕은 껍데기고, 그 정중부를 때려 엎고 다시 또 등장한 장군이 누굽니까? 최충헌. 이 최충헌이 또 최씨 정권이 고려를 거의 다스렸죠. 이 최씨 무신 정권은 마침 쿠빌라이 칸, 몽고와의 항쟁으로 항몽 전쟁, 독립 전쟁이죠. 몽고를 대상으로
거의 200년간 싸웠습니다. 몽고가 망할 때까지 투쟁했죠.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 항몽전쟁이 1390년대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성계 장군이라는 무신이 고려 왕조를 때려엎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조선 왕조를 세운 것이 1392년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조선 왕조가 열리기 전까지 한 200년간 고려도 사무라이들이 다스린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반도도 일본처럼 쇼군들이 계속 대대로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쇼군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신 정권이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전 아시아를 호령하는 이상한 나라로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죠.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나모토 겐지하고 타이라 가문, 헤이지 이 두 가문이 또 드디어 결전을 벌린 거예요. 둘이서 싸웠는데 그 싸움이 그림으로도 남아 있어요. 뭐 해전도 하고 육전도 했는데 그림에 남아 있는 유명한 그림이 미나모토 겐지와 타이라 헤이지 가문이 드디어 충돌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린 데가 단노우라 해전입니다. 얘들도 배를 잘 부렸기 때문에 단노우라에서 싸워가지고 결국 이긴 가문이 미나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미나모토가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미나모토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유명한 일본의 소설이 일본 문화를 꽃피웠던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유명한 소설이 나옵니다. 일본의 첫 소설입니다. 이 겐지 모노가타리는 영화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번역본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겐지 시대가 열린 거죠. 미나모토 무신 정권이 일본을 장악하고 이제 문화를 다시 꽃피웠는데 정권이 안정되면 문화가 꽃피거든요. 그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게 이제 겐지 정권이 사랑 얘기예요.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여자들하고 그 연애 소설이죠.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꽃피웠습니다. 이 겐지도 역시 이제 참 이제 무너지죠. 모든 정권이 권불 10년, 권불 100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겐지 모노가타리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무너지냐 그러면은 이제 또 흥왕한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력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해놓고서는 고다이고 천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다이고 한자가 좀 어려운데 이 고다이고 천왕이 또 일본 역사 유명한데 이 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이거 다시 천황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저 미나모토 가문이 다스리고 있구나.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겐지 미나모토 무신 정권이 안정됐는데도 그 밑에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얘를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 밀명을 내린 거예요. 야 이거 지긋지긋하다. 저 겐지 얘네들 다 몰아내고 천황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지 장군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 겐지 집안을 미나모토 무신 정권을 타도한 거예요. 탄핵이 아니라 타도죠. 드디어 그 겐지도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시카가 타카우지 이게 또 1등 공신이 됐잖아요. 얘가 또 이제 힘을 역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아니 실력이 있고 자기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했는데 고다이라 천황은 고생만 시큰하고 결국은 아시카가 장군이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람만 바뀐 거지 천황은 결국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시카가가 드디어 처음으로 바쿠 정치를 열게 됩니다.
그 처음 막부 정부, 그게 가마쿠라 바쿠입니다. 이름을 왜 가마쿠라라고 붙였냐 하면은 자기의 그 막부를 가마쿠라에 열었어요. 가마쿠라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가까워요. 제가 자주 놀러 가요. 이 동경에서 도카이도센 동경역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만 내려가면 가마쿠라가 나옵니다. 가나가와 현입니다. 그 가마쿠라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불교 문화, 교토처럼 절들이 많고 그 대불이 있잖아요. 큰 앉아 있는 대불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 올릴게요. 이 가마쿠라에다가 막부를 연 겁니다. 막부가 뭐냐 하면은 일본 말로 막부란 바쿠후라 하는데 천막이에요. 야전 천막. 이 군인들이 전쟁 치다 보면은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큰 천막을 치고 다스리잖아요. 그걸 바쿠라 그럽니다. 그 군인들의 막부를 천막을 가마쿠라에다 설치했다 해서 가마쿠라 바쿠. 이 가마쿠라하고 교토는 멀어요. 근데도 이제 가마쿠라의 정권을 열고 이 아시카가 가문이 드디어 가마쿠라 바쿠 일대 쇼군부터 몇 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마쿠라 바쿠는 저 관동 지방에 가마쿠라의 막부를 열고 거기 앉아서 지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 교토 아닙니까? 교토에는 이제 천황이 가마쿠라가 머니까 물론 그 가마쿠라 바쿠 군인들이 교토에도 있죠. 다 리모트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싸움 천황관에 또 싸움이 벌어졌네요. 권력 싸움. 그래가 이때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중국도 남북조가 있고 그랬는데 일본도 남북조가 뭐냐 하면 천황이 서로 천황하겠다고 싸우다가 천황이 둘이 생긴 거예요. 둘이. 나도 천황 너도 천황. 그래서 조정이 두 개가 생겼어요. 두 개가. 그래서 남조와 북조가 생긴 거예요. 같은 교토 안에서. 이 천황 간에 또 싸움이 벌어져가 치고 봤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마쿠라 바쿠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또 군인들 중에 또 천황을 도와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드디어 가마쿠라를 때려엎고 그 교토 안에 무로마치라는 동네가 있어요. 교토에 가면 무로마치. 그 무로마치에다가 천막을 치고 새로운 바쿠를 열은 거예요. 그 2대 새로운 두 번째 바쿠가 교토 내 무로마치에 있었다 해서 무로마치 바쿠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무로마치 바쿠도 한 이제 가마쿠라 바쿠는 140년간 지배했습니다. 140년.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난 무신 정권이 무로마치 바쿠. 거기 쇼군들은 235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의 본론인 오닌의 난이 생깁니다. 오닌의 난. 그런데 이 무로마치 바쿠도 이 아시카가 대장군이라는 장군이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고 일본의 정신적인 무신 정권인데 얘들이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은 1500년대 전국 시대까지 껍데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무로마치 바쿠. 이 무로마치 바쿠가 235년을 내려간 이유가 이제 1500년대 풍신수길이나 오다 노부나가나 그 유명한 100년 전국 시대까지도 교토의 껍데기로 천황도 껍데기고 무로마치 바쿠 장군도 껍데기예요. 그 밑에 치고받는 전국 시대인데. 그러면 이 오닌의 난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일본이 안정되게 내려오다가 1467년 우리는 조선 전반기죠. 1467년에 오닌의 난이라는 큰 난리가 납니다. 이 오닌의 난이 재미있는 게 뭐 천황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일본은 이중 체제죠. 모든 조직과 정권이 실세는 뒤에 숨어 있고 껍데기는 앞에 나옵니다. 다때마에. 그런데 천황은 껍데기니까 상징적인 천황이고 이 무로마치 바쿠의 이 아시카가 장군이 계속 다스리고 정권이 안정돼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건데 이번에 이제 쇼군의 문제예요. 천황은 정말 껍데기라 무로마치 시대의 천황의 궁녀들이 몸을 팔아가 천황을 먹여 살렸답니다.
아무도 천황을 그냥 천황으로 내버려 두고 이 무로마치 바쿠가 실질적인 정권이라 이 천황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무로마치가 좀 대줬어야 되는데 쌀을. 그래서 한때는 천황 교토에 있는 천황 궁녀들이 몸을 팔아 천황을 먹여 살렸다라는 때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천황은 거지 생활하고 무로마치의 시대죠. 마지막 오닌의 난이 났을 때 이제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쇼군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정권이 안정됐는데 이 아시카가 쇼군의 요시마사 쇼군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처첩이 이렇게 많은데 아들을 못 낳아 딸만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늙어 병들고 안 되겠다. 다음 쇼군을 동생인 요시미 아시카가 요시미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다음 쇼군 해라.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누구처럼 공식적인 약속을 했는데 아이 막판에 이 요시마사 쇼군이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아들이 태어났어. 항상 그래요 역사는.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왜 동생한테 쇼군을 물려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딴소리 하는 거야 형이. 야 미안하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는 없는 걸로 하고 이제 내 아들 놈을 다음 쇼군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동생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랬더니 이 무로마치 바쿠 밑에도 그 무신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각 지방마다 다이묘들이 봉건 다이묘들이 다 지도 좀 한 힘 쓰네. 그리고 다 우글우글 하던 이 사람들이 패가 갈린 거예요. 왜 패가 갈렸냐. 명분이 있잖아요. 저 쇼군 동생한테 물려준다고 약속한 걸 지키라. 그리고 저 요시마사 쇼군은 야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안 된다. 동생이 물러나라. 이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또 패가 갈려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게 오닌의 난입니다. 근데 이 오닌의 난이 1467년에 시작돼가지고 1478년까지 근 11년, 12년 대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정됐던 일본이 드디어 두 패로 갈려서 또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하는 게 싸움밖에 더 있습니까? 전두환이 또 소장파가 1년 만에 잡아서 새로운 정권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11년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일본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이 싸움의 이게 승패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백중백세로 싸우더니 원인의 난을 시작으로 11년 대전란을 했는데도 승부가 안 갈라지니까 이제는 일본 전국의 군웅 할거들이 제후들 다이묘들이 아니 내가 쇼군 할 거야. 나도 쇼군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100년 전국 시대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78년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기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게 1575년이니까 거의 100년간 일본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바깥 세계 국제 정세는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국가 안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본 섬 안에서 지들끼리 내전을 110년간을 싸운 거예요. 110 몇 년간을 치고받으니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 사무라이 귀족들한테 농사지은 거 다 뺏겨 맨날 아들 군인으로 잡아가 징병해가 딸들은 처첩으로 다 뽑아가 예쁘게 생기면 백성들은 굶고 싸움도 할 줄 모르니 군인들 사무라이 칼에 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100년간. 그래서 그 지옥을 잘 묘사한 것이 그 대망이라는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 세 명의 영웅이 일본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인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또 한 40분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뭐 그냥 흥분되는 전국시대 얘기를 펼치겠는데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세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사람. 근데 다 요만한 한 동네에 나왔어요. 미카와라고. 지금의 도요하시, 도요다가 일어난 그 나고야 지방이죠. 그 나고야는 뭐 나중에 이름이 붙은 거고 그 미카와 지방에 세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1500년대입니다. 1550년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던 시대니까 이순신 장군과 풍신수길, 이순신 장군과 뭐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 같은 시대 인물들입니다. 1500년대 전반 조선 중기고 일본도 중기죠. 이제 에도 바쿠가 열리기 직전이죠. 이때 이 세 명의 인물이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그 일본을 결정지은 세 명의 인물입니다. 첫째 인물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오다 노부나가 다 아실 거예요. 교토 나고야에 일어난 호족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에도 바쿠를 열었던 덕천 가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미카와, 지금의 오카자키. 우리 저 이영주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영주 목사님이 오카자키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래 심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오카자키 교회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저는 그 오카자키라는 곳에 소니 공장이 있었어요. 소니 코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 메모리 납품하느라고 제가 오카자키를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카자키 성,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오카자키 성 바로 옆에 있는 그란드 호텔이라고 저 시내가 옆에 있는 호텔에 늘 묵었는데 이제 이영주 목사님 떠나시고 그 누구 우리 박은성 목사님이 후임으로 왔을 때 제가 오카자키 교회도 가서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 오카자키 성을 아침에 산보해 보면 조그만 성이에요. 그냥 가보면은 이게 뭐 사또,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저 사또의 관청 같은 정도로 조그만 성인데 그 오카자키 조그만 성에 태어난 자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힘없고 불쌍했던, 인질로 맨날 끌려다니고 어릴 때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자살하고 정말 여기저기 인질로 끌려다니던 불쌍한 다케치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인물이 나중에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도쿠가와 바쿠후를 열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세 번째 인물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원한에 사무친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는 귀족이 아니에요. 아주 쌍끝 중에 쌍끝, 농민 중에 농민, 그 불쌍한 노예로 시작했던 인물인데 야, 이런 인물이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간박구에 오르고 일본을 다 통일한 것뿐만 아니라 힘이 넘쳐가지고 인도까지 정벌을 하겠다고 조선아 길을 열어라. 내가 명나라를 치고 인도까지 가겠다라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기노시다. 뭐 이름도 여러 번 바뀌어요. 기노시다 도키치로부터 시작해서 하시바. 그다음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말 구종으로 들어갑니다. 오다 노부나가 말이 옛날에 자가용이잖아요. 말을 잡고 오다 노부나가가 말 탈 때 엎드려서 등을 대주고 받침대 대주고 뭐 이러던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운전수 출신이 세상에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진짜 장군 아닌 장군 간박구에 오르게 된 대단한 인물이죠. 그 얘기를 다음번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중세 시대를 마칩니다. 가마쿠라 바쿠후, 무로마치 바쿠후, 그 다음에 1467년 온인의 낭을 통해서 군인들끼리 충돌했고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뭐 11년 전쟁을 했지만 쇼부, 승부, 결판이 안 나니까 드디어 이제 지방에 있던 모든 다이묘들,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도 장군 하겠다고 100년간 싸우던 시대, 힘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 힘없는 호족들은
맞아 죽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힘 있는 다이묘들이 정권을 잡고 호령하던 시대. 뭐 그런 게 한두 명이면 되는데 뭐 수십 가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토를 중심으로 치고받는 110년간의 전국 시대를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자가 오다 노부나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 혼노지의 hen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일본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 통일을 실질로 통일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인물이 출중하고 강단이 있고 정말 멋있는 인물이에요. 저도 좋아해요. 이 멋있는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 자만하다가 혼노지라는 곳에 호위병 500명만 데리고 잠을 자다가 교토로 가던 중에 천황 만나러 교토 가던 중에 아케치 미스 히데라는 자기의 오른팔한테 당합니다. 김재규예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500명밖에 호위병이 없는 혼노지를 습격해서 이 아케치 미스 히데가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그때 혼노지의 변으로 일본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아까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개방적인 인물이었고 특히 오다 노부나가가 군웅할거하던 다이묘들을 다 휘어잡은 군사력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조총입니다. 일본 종자도에 1543년에 표류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지고 온 조총. 화승총이라 그러죠. 부싯돌로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화약을 쬐고 그게 타들어가다가 화약에 닿으면서 화약이 폭발하면서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이 화성총이 때마침 이때 들어와 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는 이 화성총의 조총의 위력을 이미 간파하고 조총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총 구입에 힘을 기울여서 조총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는 무적 부대예요. 그 유명했던 기병대, 그런 모든 적들을 다케다 신겐이 그 가장 힘셌거든요. 그 용맹한 다케다 신군의 기병대를 조총으로 다 쓰러뜨린 거예요. 원래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이 없었다면 망했을 건데 이 기병대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수백 명, 수만 명이 공격해 오는 거를 조총 부대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총을 쏴버리니까 그 막강한 기병들이 총알에 맞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통일을 이룩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오다 노부나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신무기가 조총입니다. 결국은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이 일본 역사를 바꾸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조총이 들어온 것, 조총과 더불어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그 조총을 동원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일본을 휘어잡았고 이제 거의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아케치 미스 히데라는 일본의 김재규에게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노지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의 시신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결하고 그 부하 람마루라는 그 몸종 보디가드 람마루에게 시종에게 목을 베게 하고 불을 지르라 그래서 혼노지를 싹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그래서 일본 역사에는 지금 뭐 그 당시 오다 노부나가가 도망쳐서 살았네 죽었네 뭐 무덤도 없어요. 몸에 불 붙이고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풍운아 같이 나타났다가 일본 통일을 거의 만들어 놓고 본인은 혼노지의 변으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명한 속담을 소개합니다. 이 혼노지의 변, 혼노지의 hen.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 뭐 오다 노부나가가 미스히데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죽었죠.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지금도 정치가들이 씁니다. 내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진짜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그러니 모든 정권이 보세요.
이제 지금의 한국의 정권도 이제 1년 뭐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에 또 배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가는가. 1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통일을 이루고 한 20년 있다가 심심하니까 조선을 침공한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풍신수길이 죽고 드디어 오다 노부나가도 갔고 그 부하 몸종이었던 풍신수길이 천하를 다 잡은 것 같았는데 병들어 죽고 그 뒤에 또 풍신수길의 부하들 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한양에 와서 협상을 진행했던 이시다 미시나리 석전 삼성이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똑똑하고 선조를 대상으로 우리 한국의 그 누굽니까 한음 유성룡 뭐 이한음 그다음에 이항복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상을 벌였던 인물이 석전 삼성입니다. 이시다 미시나리. 근데 결국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일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도쿠가와 군과 다들 뭐 풍신수길 부하였지만 이제 이시나리의 서군 도쿠가와의 동군이 붙어가지고 하루 만에 일본의 역사가 결정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군의 승리로 드디어 도쿠가와 막부가 열리고 265년까지 내려간 도쿠가와 막부가 1868년 메이지 유신 농민 하급 무사 혁명에 의해서 타도되고 현재 개국된 근대화된 일본 메이지 정부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슬픈 역사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역사요, 또 투쟁의 역사요, 싸움의 역사요. 이것이 국가 간이나 한 나라 안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죽고 궁정동에서 죽고 전두환이 나타났다가 또 뭐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다가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잡았다가 이제 다음 정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참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 슬픈 인간의 역사들을 설명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나 뭐 한국이나 한반도나 일본도 공부해보면 똑같습니다. 또 죽이고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일어나고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정말 더덥고 허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허망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본을 더 많이 알아서 이 일본 열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